네,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콘스 100회 세미나를 기점으로 우리 김남기 교수님께서 훌륭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김남기 교수님을 모시고 이사카, 우리 교수님의 그런 학문적 여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타카는 제가 이제 제 전공을 정했을 때 생각하게 된 개념이고요. 의학을 전공하게 된 건 사실은 원래 의도한 바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의사가 되기로 한 거는 완전히 부모님의 영향이었고, 영향이라기보다는 부모님이 이제 권했죠. 그러니까 제가 기억나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부모님께서 어느 날 이제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데 부모님께 이제 무릎 꿇고 앉았더니 아버님께서 의대 진학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사실은 그 당시에 저희 집안에 의사도 없었고 또 의사라는 직업이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의료보험이 없었을 때니까 일단 의사가 되면은 돈을 많이 벌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는 직업으로 인식이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당시에 좋은 일도 많이 하신 분이 계셨지만은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부친께서는 경제적 안정을 또 제가 장남이기 때문에 그런 걸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부모님 특히 아버님이 이북에서 내려온 피난민이시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그런 걸 배려해서 생각해서 그렇게 결정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은 내심 저는 그 당시만 해도 그냥 기초학을 공부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 자연과학 어떤 뭐를 공부해서 되게 이제 젊을 때 과학자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부를 해서 선생님이 되고 싶은 그런 막연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부모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이제 승낙을 했고 근데 제 그때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꼬셔서 같이 가려고 그랬는데 그 친구 결국은 이제 의대를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죽어도 못 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뭐 피나고 사람들 아프고 있는 거를 못 보겠다는 건데. 근데 돌이켜보면 저는 왜 그거를 쉽게 아버님 말씀에 승낙했나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제가 싫으면 안 하겠다고 그만인데 물론 아버님이 말씀하신 뜻을 제가 이해해서 승낙한 것도 있지만 사실 개인적으로 그게 절대 싫으면 안 하는 수 있잖아요. 근데 돌이켜보면은 그때 이제 어린 나이지만은 뭔가 좀 그 남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을 좀 익히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막연히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많은 그 공부의 가지가 있지만은 간접적인 게 많잖아요. 예를 들면 뭐 교수는 연구해서 그 연구 업적이 실용화돼서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방법이 있고 의술은 직접 환자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막연히 가졌고 그런 것이 왜 또 강하게 나한테 작용했냐면 그 당시 아마 신앙적인 배경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때 성당에 좀 열심히 다닐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삶을 좀 더 보람 있게 사용하려면은 어떤 힘든 사람을 좀 도와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막연히 가졌었고 그것이 이제 종교적 사명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었고 그러다 보면은 그러면 기술을 배워서 실제적으로 남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 정말 좋겠다. 그런 것이 좀 내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버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뭐 나도 그때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약하고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 외과 의사처럼 보이지 않잖아요, 제가. 근데 사실 남 아프고 힘든 거 그다음에 피나는 거 못 봤어요. 그리고 끔찍한 예전에 보면 집에 그 가정 백과사전 같은 게 있어요. 그 질병에 대해서 이렇게 집집마다 하나씩 다 있었는데 병이 나면은 그 설명 같은 거, 그 끔찍한 사진들이 많았는데 난 그거 볼 때마다 눈을 감았어. 너무 무서워갖고. 그 정도로 좀 마음이 약했는데 용기를 냈죠. 그러면 의술이라는 게 내가 두렵고 힘들지만은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고 내가 그 힘들지만은 배우면
그 배운 지식과 경험 또 기술이 남한테 직접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면 그거 왜 내가 안 하느냐.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을 굳혔죠, 제가 81년도 졸업했어요. 그 당시 외과 분위기는 지금과 상상도 못합니다. 예를 들면은 한 2주 정도 있다가 도망가는 게 다반사였고, 왜냐하면 너무 일이 힘들고 또 외과가 스트레스가 많은 거니까, 수술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또 분위기 자체가 좀 이렇게 강압적이고 폭언과 또 심지어는 뭐 잘못하면 이렇게 매를 때리는 그런 분위기, 지금은 상상도 못 하는데 그때는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어떤 그런 분위기였는데 제 졸업 동기들이 이제 제가 외과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너 그럼 아마 들어가면 한 달도 못해서 아마 도망나고 나올 것이다. 그래서 너무 고민이 되더라고요. 외과는 하고 싶은데, 근데 외과를 왜 하고 싶었냐는 생각을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이렇게 형태를 보는 걸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미술을 좀 소질이 있다 그래갖고 그림을 좀 그렸었고, 관찰하는 걸, 그림 보는 걸 좋아합니다. 제 그림. 그러니까 제가 의과대학 때 처음 해부학을 인체를 접했을 때 사실 두렵고 첫날 저 밥도 못 먹었어요. 좀 너무 충격받아서. 그러니까 근데 그 시신의 해부를 보니까 이게 형태가 나오니까 관심이 많았고, 그때부터 이제 그 외과적으로는 관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형태를 관찰해서 병이 생긴 걸 형태를 보존하면서 수술을 해내면 병이 치유되잖아요. 그게 굉장히 매력이 있고, 또 제가 뭘 이렇게 조립하고 만드는 걸 그때 누구나 다 좋아하는 것처럼 저런 걸 굉장히 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뭐 장난도 많이 쳤어요. 왜냐하면 뭐 이파리 잘라서 뭐 그때 문방구에서 파는 현미경 갖고 들여다 보기도 하고, 뭐 개구리 해부도 해보고, 그다음에 그 뭐 감전돼서 죽을 뻔도 한 적이 있고, 그러니까 장난질 그런 쪽으로 실험적인 거. 그리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어떤 모험심 같은 게 좀 있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호기심이 많았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사실은 그때 강력하게 내과를 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내과는 좀 무난하잖아요. 그 분위기도 괜찮고 무난한 건데, 뜬금없이 외과를 하겠다 그러니까 동기들이 놀라고 주변에서도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외과에 대한 그 어떤 혹하는 거 있잖아요. 끌리는 걸 떠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야, 들어가면 너 맞고 조금 있으면 나올 텐데 그래서 내가 기숙사에 그때 있었는데 4학년 때 매일 운동을 했어요. 맷집을 키우려고. 정말. 예, 맞아도 내가 버틸 수 있다는 거. 아마 그때 몸매가 지금보다 좀 훨씬 호리호리했어요. 근데 운동했어요, 진짜로. 야, 나 때려봐, 나 견딜 수 있어. 그래가고서 당당하게 외과로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또 내가 뭐 일하면 또 열심히 하니까 선배님들이 가상하게 생각하셔서 말도 함부로 안 하고 또 배려도 많이 해주셔서, 그래서 그 4년간 외과 트레이닝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제가 또 교육하는 입장이 또 연차가 올라가면 또 아랫연차 교육하는데, 저도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막 폭언도 하고 뭐 그러는데 물리적으로 가해는 안 했는데, 어쨌든 지금은 지금은 전공의들이 그런 걸 전혀 모를 겁니다. 근데 그 당시는 되게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 어려운 외과 훈련을 어떻게 지냈나 모를 정도로 지나갔는데, 하여튼 돌이켜보면은 주변 분들의 배려, 또 선후배들이 배려를 해줘서 많이 무난하게 끝났고, 또 실제 하다 보니까 몇 번 안 맞았어요. 그래서 무난히 좀 끝냈고, 하여튼 제가 내가 사실 굉장히 도전이었고 큰 벽이었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걸 선택했다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면 교수님 그 외과 중에서도 이게 대장 학문 외과를 하신 어떤 계기나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셨나요, 교수님?
제가 전공의 할 때나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소위 펠로우라는 그걸 할 때 대장학문외과가 당시에 인기가 없었어요. 서로 안 하려고 그랬다고요. 그러면 똥꼬 그래서 냄새 나는 과 뭐 누가 하냐. 그리고 또 치질 수준이 나는 사람은 누가 그 뭐 의사로 제대로 생각하도 안 할 텐데 또 질병 자체가 없었고 대개 전공이 위나 뭐 간 이렇게 좀 질병이 많은 그런 전공을 원했죠. 근데 저도 이제 그 펠로우 시절을 이제 제대하고서 이제 강남 세브란스에서 했었어요. 그 당시 이제 간담체 쪽에 그 과장님께서 이제 간담체 전공이셨기 때문에 그 질환을 주로 이제 전공하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펠로우가 끝나고 이제 전임 강사 발령을 받고 지금은 없어진 그 광주 세브란스라고 있습니다. 광주 세브란스에 가 있었는데 뭐 그 당시에는 뭐 별로 할 일이 없었어요. 병원 규모도 작고 또 내가 외과 전문의로서의 어떤 배운 거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세월을 이제 보내고 있는데 그 당시 주임 교수였던 그 돌아가신 민진식 교수님께서 신촌에 지금 여기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좀 사람이 부족하고 또 대장학문 지금 생각하니까 대장학문 외과 쪽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인력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분원에 젊은 사람이 가 있으니까 이 주임 교수님께서 혼자 결정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주변에 이제 여러 교수님들 설득해야 되는데 그 설득하셔서 저를 이제 신촌으로 불러오신 게 93년도입니다. 1993년도. 그러면서 저를 불러 놓으셔서 그때는 김군이라고 불렀어요. 김군. 자네가 이제 앞으로 대장학문외과를 좀 전공하게.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대장학문을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신촌으로 와서 교수님께서 방으로 부르시더니 그걸 전공하라고 말씀하셔서 그 당시는 뭐 교수님께서 하라 그러면 그대로 해야 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일체 토를 안 달고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대장학문. 근데 그 돌아가신 민 교수님 성견 지명이 있었던 게 그 당시 질병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지금 이렇게 질병이 많을 줄 몰랐어요. 그래서 대장학문외과가 이렇게 번성하고 또 지금 정 교수님 아시는 것처럼 대장학문 질환이 오직 많습니까? 지금 대장암부터 시작해서 뭐 용종 뭐 그 전혀 그 빈도가 낮던 염증성 장질환 뭐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그런 수술이 그 지금 신촌 세브란스에서 제일 수술 많이 1년에 건수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대장학문 외과예요. 그러니까 벌써 그러니까 거의 30년 전에 그런 식견을 갖고 계셨던 거죠. 네, 그 교수님의 성견 지명으로 제가 대장학문외과를 전공하라고 명을 받았고, 네, 그것을 이제 그런 명을 받고 나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첫 1년간은 그 교수님 수술에 쭉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배웠고 또 교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고 이제 그것이 지금 거름이 돼서 제가 이제 동기 유발이 돼서 아까 제가 강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그런 나름대로 노력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돌아가신 민 교수님의 어떤 그런 그 선처라 그럴까요? 이제 저를 이제 이동시켜 주시고 전공을 정해 주신 그런 걸 생각하면은 그 정말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하죠. 그 은혜를 잊을 수는 없죠. 그분의 어떤 그런 배려가 아니면 제가 오늘날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마침 오늘 스승의 날인데 여기 카메라를 보시고 영상 메시지를 한번 네네 그래도 네. 민진식 교수님 지금 뭐 하늘에서 보고 계시겠지만 그동안에 제가 부족한 제자로서 한 번도 제대로 인사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선생님이 그 부탁한 그 대장학문외과를 또 나름 발전을 시키려고 노력했지만 부족한 점이 많지만 예쁘게 봐주시고 또 제가 그동안 가르쳤던 제자들이 또 많은 좋은 일을 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이 스승의 날인데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대장학문외과를 이제 전공하시고 또 많은 분들을 수술하셨잖아요. 혹시 몇 건 정도 지금까지 수술했는지 기억나세요? 정확히 카운트는 안 해봤어요. 근데 대장암만 따지면 한 10,000건을 훨씬 넘을 겁니다. 그럼 그 10,000건이 넘는 수술을 하시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생명을 연장하시게 되셨는데 혹시 교수님 특별히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으신가요? 예, 많이 남죠. 근데 안타까운 환자도 많이 뵙고 지금도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고 또 치료 성적이 좋아서 아주 기뻐하는 그런 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복잡합니다 생각이. 그래서 지금 제 마음은 그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하여튼 한 사람 한 사람 최선을 다해서 성의껏 하겠다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좀 진실되게 성실하게 그 정도를 지켜서 제가 이제 제자들한테 말합니다. 수술을 잘하는 거 왕도가 없다. 그냥 원칙을 지키는 것밖에 없다. 그 해부학적 지식과 수술의 원칙을 지키면 자연히 환자는 잘 나을 것이다.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억에 남는 환자 굳이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강의 때도 얘기했지만 지금 대학교 1학년 학생인데 처음에 아버지 손에 이끌려 왔더라고요. 수원에 사는데 진찰해 보니까 창문에 아주 가깝게 발생한 직장암이에요. 근데 이미 타 대학 병원을 거쳐서 왔어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항문을 살릴 수 없다. 그렇게 이제 돼서 이제 절박한 심정으로 왔는데 제가 보니까 일단 방사선 치료를 먼저 한번 해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서 방사선 치료를 권했죠. 근데 방사선 치료 하게 되면은 얘가 지금 총각이고 1학년 학생인데 그 정자가 다 이제 소멸됩니다. 방사선 치료하게 되면. 그러면 정자은행에 정자를 뽑아서 이 아이가 나중에 이제 결혼했을 때 그 부인을 통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배려를 좀 했었고 방사선 치료가 이제 예정대로 진행이 돼서 정말로 그 항문을 살렸어요. 그러니까 내관략근을 제거하고 외관략근만 보존하는 수술했고 그다음에 수술 후에 이제 항암 치료 남은 것 좀 하고 그다음에 임시장로를 복원했고 그리고 지금 한 4년 됐는데 지금 기숙사 생활 아니 저 원룸에 생활한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재발 소견 없고 그다음에 뭐 소변도 잘 보고 변도 놀랍게도 젊어서 그런지 그렇게 자주 안 본다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 컨트롤할 수 있고 또 수업도 잘 듣고 그리고 성기능 같은 걸 이제 물어봤더니 씩 웃으면서 선생님 잘 된다고 그러니까 발기도 잘 되고 뭐 그런 얘기를 해서 내가 좀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얘한테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참 그 대장학문외과 의사로서 참 보람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고 그리고 또 기억나는 환자는 20대 초에 그도 여학생이었어요. 머리를 그냥 노란 머리 염색하고 왔는 엄마 손에 이끌려 왔는데 걔는 선천성 대장 그러니까 가족성 대장 용종증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특정 유전자 때문에 그 사춘기 때 대장에 용종이 수백 개가 깔려요. 다 암이 되는데 놔두면 암이 됩니다. 근데 얘가 그걸 몰랐는지 하여튼 직장에 암이 생겼어요. 그러고서 검사해 보니까 가족성 대장 용종증이 밝혀진 거야. 근데 어떻게 직장암 치료해야 되잖아요. 그 수술은 하게 되면 대장을 다 떼어내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역시 항문에 굉장히 가까이 있었어. 그래서 방사선을 먼저 해야 되는 상황인데 방사선 치료하게 되면 난소가 기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난소를 산부인과 교수한테 부탁해서 난소를 복강경으로 이렇게 위치로 옮겼어요. 방사선 치료 범위에 벗어나게. 그래서 상복부로 옮겨놓고서 그리고 방사선 치료했어요. 그래서 항문을 살렸어. 그리고 얘가 또
비키니를 입어야 싶다 그래서 상처를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복강경으로 했고 또 가족성 대장 용종증이기 때문에 대장을 다 제거해야 되는데 항문으로 다 그 대장을 빼냈고 그래서 어쨌든 소장낭을 만들어서 항문에 붙였고 그다음에 임시장로도 복원했고 그러고서 이제 잘 회복됐어요. 그리고 배변 기능도 좋고 근데 그 다음에는 저한테는 안 와서 모르겠지만 한 2년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젊은 사람들 치료한 경험이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그 두 사람 다 모두 그때 그 사람의 그때 연령이라든가 상황에 맞춰서 그 전문가들 의견을 좀 같이 듣고 좀 더 고민하고 또 성실하게 그 환자 편의 입장에서 우리가 같이 고민해 줬을 때 아마 좋은 치료를 제공할 수 있고 또 자연히 치료 효과도 좋아질 거로 생각해서 조금 더 어려운 길을 제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아까 제가 강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진실과 성실이라는 그 두 가지 키워드를 우리가 마음에 갖고 있으면 어려움은 그 다음이겠죠. 네. 근데 사실 아까 교수님 강의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환자들이 항암 치료를 그러니까 아까 이제 방사선 치료를 받기 위해서 5주간 고생하는 그런 과정을 보시면서 그거를 단축시키는 새로운 또 그런 어떤 진료 지침을 마련하시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이제 에비던스가 쌓이게 되면 이제 그런 새로운 진료 지침이 되겠죠. 네. 근데 그게 정말 환자를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사실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세브란스의 정신과 좀 맞닿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저도 이제 뭐 이걸 내가 새로운 어떤 학자로서 교수로서 욕심 때문에 기존과 다른 프로토콜을 개발하겠다 이런 소위 다소 불순한 동기가 전혀 아니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아까 제가 새로운 치료 프로토콜도 지금 말씀드려서 운영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환자들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좀 직시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공식이 되게 있거든요. 근데 공식이 없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었고 정 교수님 말씀하신 그 다섯 번째 도전에 나오는 그 내용은 정말로 그 환자들이 5주간 치료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낀 거, 환자들이 힘들어하는 거, 보호자들이 힘들어하는 걸 내가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설득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고 그래서 사실은 5일간, 그러니까 5분의 1로 줄어든 방사선 치료와 항암 약물 치료를 겸비해서 수술하는 경우가 비슷하다면 환자한테 기존에 몇십 년 동안 하던 이 치료 방법 외에 다른 치료 방법을 옵션으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 환자가 선택할 수 있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이제 실천해야 되죠. 그 머릿속에만 있으면 안 되고 이거를 실행하려면은 사람을 움직여야 되고 또 관계 부처하고 이제 컨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역행, 애써서 실행하는 그런 것이 같이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교수님 이제 저희 센터 이름이요. 암, 당뇨, 운동, 의학센터인데요. 네. 교수님 지난 12년간 교수님하고 저하고 같이 이제 운동과 암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됐는데 사실 제가 교수님께 이런 암 환자를 위한 운동 관련 연구를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교수님께서 흔쾌히 승낙해 주시고 또 오히려 저를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게 된 이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은 이제 전영관 교수님 좀 처음 뵀을 때 연세대학교 스포츠 레저학과였잖아요. 그럴 때 제가 그 과가 역할을 잘 몰랐어요. 근데 정 교수님 오셔서 이제 뭐 제가 강의할 기회를 드려서 강의하는 것도 듣고 또 그 내용을 보니까 전혀 다른 생각했던 거와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운동에 대해서 체계적인 어떤 근거
그러니까 왜 운동이 암을 예방할 수 있느냐, 또는 어떻게 삶의 질에 영향을, 암 환자를 초점을 놨을 때 암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근거 마련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또 더구나 과학적인 어떤 가설과 입증을 하게 되는, 입증을 위한 방법, 그다음에 결과까지 챙겨서 이제 경험이 그쪽으로 이제 의욕이 넘치신 젊은 교수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말씀드렸던 거고, 그러니까 지금 10몇 년간 그래도 많은 성과를 내셔서 저는 참 흐뭇하게 생각하고, 그때 제가 작은 힘이지만 이렇게 도움을 드린 게 너무나 잘한 일이라고,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만족하지 말고 정말 그 연세대학교 나가서는 우리나라를 빛낼 수 있는 그런 독보적인 연구 결과를 많이 내셔서 이 분야에 좀, 학문 분야의 체계를 좀 더 잡을 수 있는 그런 교수님이 되기를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아시는 것처럼 암 환자들 운동하십시오, 막연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교수들이 잘 모르잖아요. 운동을 어떻게 얼마 정도 강도로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 이분이면 그런 얘기를 좀 정확하게 환자들한테 설득력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확신했었고, 그래서 선뜻 제가 좀 도와드리겠다 말씀드리고, 또 오히려 제가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네. 교수님 교수님 이제 30년간 여기서 교직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구도 하시고 강의도 하셨는데 이제 마무리에 가까운 시간이 되셨잖아요. 교수님, 우리 후학들에게 앞으로 지금 우리 대학원생들 또는 의과대학 레지던트들 또는 이제 신임 교수들, 많은 후배들이 이제 교수님을 우러러보는 사람도 있고 교수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수님, 우리 후학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저는 30년 동안에 정말 많이 뛰어난 사람도 많이 봤고 또 못한 사람도 봤습니다. 그렇지만은 자기 학문적 주제를 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그 끌고 나가는 그런 동력은 아마 성실함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끈질긴 어떤 마음가짐, 그리고 또 하나 좀 아쉬운 거는 일찍 졸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일찍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면은 그 연구의 어떤 동력을 잃어버리고 중단이 되거나 자이건 타이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 봐서, 그리고 또 나이가 드신 교수님들은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면은 이제 좀 주변의 권유도 있지만 조금 더 이렇게 손을 놓고 방관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좀 지금도 이제 라이프 사이클이 점점 뒤로 가고 있잖아요. 그 좀 60세가 예전에 60세가 아니라 좀 더 건강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정신적으로도 좀 활동하는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교수님들의 연구 여정도 좀 더 다양해질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젊은 분들은 자기 어떤 그 머리를 너무 이렇게 과신하지 말고 그 꾸준히 성실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인문학적 동기 유발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성과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꾸준히 가다 보면은 그 자연히 그 농부가 어떤 결실을 기대하지만 당장 결실은 없지 않습니까? 하늘의 태양빛과 바람과 물과 비 예측 못 하잖아요. 나는 땅에 씨만 심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마음에는 많은 열매를 기원하는 마음가짐이 있고, 그래서 그 땀과 노력과 그런 것을 그 씨를 심을 때 과연 가을에 풍부한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너무 성급해하지 말고 꾸준히 그 진실과 열정과 성실을 갖고 가면은 자연히 많은 결실을 맺게 되고 또 그걸 따라가는 또는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 후학들이 생기게 되고 있고요. 사실 그것만 갖고는 또 만족할 수는 없죠. 사실은 그
빠르게 변화되는 세계 트렌드를 읽어내는 능력, 그다음에 그런 센스가 있어서 좀 더 그걸 접목해서 좀 더 창의적인 뭔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태되거든요. 그런 거. 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수술 방법이 나왔을 때 과연 옛 것에 그냥 집착해서 계속 가느냐, 아니면 새로운 걸 내가 도입해서 배워서 하느냐, 그런 기로에 설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내가 그걸 배워서 지금 적용해서 그 연구 결과까지 다 해서 제가 확신할 수 있었고, 그래서 새로운 것이 나왔을 때 그걸 과감하게 도입해서 적용해서 해봄으로써 또 그것이 교육 효과도 크고 또 교수로서도 그런 것이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계기도 되니까 그 새로운 것을 도입하는 걸 주저하지 말고 모험 정신이라 그러죠. 그런 것들을 대학이 아니면 가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이 또 도전 정신, 탐험 정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 교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요사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수라는 사회적 어떤 그 풍기는 것이 조금 약해졌지만 저는 지금까지 교수라는 직함으로 제가 지금까지 연세대학교에 봉직하게 된 것을 정말로 제 일생 일대의 가장 큰 자랑이요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객관적으로 보면은 뭐 경제력이나 뭐 여러 가지 명성, 부 이런 것들이 뭐 상대적으로 부족한 게 많지만 그래도 내 안에 깊숙이 자리한 어떤 그 나만이 교수로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 프라이드는 깊숙이 내 마음에 있고요. 사실은 교수가 꼭 내가 되겠다고 아주 몸부림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선생님들의 지침에 가르침이 잘 따르고 내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연히 얻어진 것들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세대학교 교수님들이 충분히 그 자질이 있는 분이고 정말 너무나 훌륭한 분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동기유발이 잘 되시기를 기대하고 또 동기유발된 것이 끝까지 동력을 갖고 꾸준히 가시어서 좋은 성과를 많이 내셔서 학교를 빛내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저희가 그 장시간 교수님 말씀을 듣고 또 저 나름대로 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교수님 인생의 정말 중요한 지점에 인생의 선배님 또는 부모님이 무심코 던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말씀을 흘려듣지 않으시고 교수님께서 또 새겨 들으시고 그거를 순종하시고 하는 가운데 정말 교수님의 꿈과 어떤 교수님의 본인의 꿈만이 아니라 교수님의 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꿈을 찾아가고 그런 병에서 자유롭게 되는 그런 혜택을 본 것 같아서 너무 교수님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영관 교수가 말씀하셔서 그런데 그 여정에서 사실은 저도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 인내가 상당히 필요한 시기가 있었는데 그 좌절의 시기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대학이 이제 기독교 대학인데 뭐 교수님들이 신앙이 있든 없든 기독교 대학에 근무하면은 그 예수님의 어떤 삶이라든가 그런 구속 사업의 의미를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짧은 인생 여정을 만약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면은 신앙의 눈에서 보면은 그 좌절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
근데 글쎄 그 좌절의 시간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이긴 하지만 그런 시간에서도 제가 이제 미국에서 연수 때 이제 그런 것도 많이 좌절의 시간들 많이 있었는데 그때 주변에 어떤 분이 성경 말씀을 읽어준 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사야 예언서인가 어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항상 가다가 넘어지긴 하시지만 아주 근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어지게 하진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 기억나는데 그 말씀을 주셨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개신교 저는 카톨릭 신자고 개신교 신자께서 그래서 그 말씀을 그때 마음에 많이 새겼고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차원에서 보면은 그 인생의 그 여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그 시간이 있다. 그 인고의 시간과 그런 것을 잘 참고 거기에 달 이제 인내하고 거기에 또 적합한 자기의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은 반드시 축복이 있을 것이다.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우리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